쉬지 않고 흐르는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오직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영상입니다. 언젠가는 말을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따뜻한 말을 많이 하세요. 언젠가는 듣지 못할 때가 옵니다. 값진 사연, 값진 지식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으세요. 언젠가 웃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웃고 또 웃고 활짝 많이 웃으세요. 언젠가는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가고픈 곳 있으면 지금 어디든지 가세요. 언젠가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옵니다. 좋은 사람 많이 사귀고 만나세요. 언젠가 감격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마음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표현하고 사세요. 언젠가 우리는 세상의 끝자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가셔야 합니다. 훌륭하게 늙어가는 작업을 나이 들어서 시작한다면 이미 때늦은 게 아닐까요? 아이일 때 어른이 될 준비를 하듯이 멋진 노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년부터 차차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심인 40과 50 사이, 배울 만큼 배우고 알 만큼 아는 나이가 되었지만 삶의 기준은 얼마나 명확할까요? 자신만의 기준이 없다면 살아가는데 자주 흔들리고 자칫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꼬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지고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내면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방황하며 흔들리고 싶지 않다면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되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면 관계의 근력을 강화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반복하면 앞으로의 인생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0과 50 사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1. 사람, 인생의 기준이 필요한 40, 50대에게 전하는 최고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이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로 나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첫 번째. 좋아하는 자는 이기기 어렵다. 반복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꾸준함이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오랫동안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이 어렵습니다. 꾸준함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모범 답안을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세상에 준비 없이 되는 건 없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나 가치 있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하는 방법과 공공의 교통 법칙을 알아야 하며 운전 면허증을 취득해야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바리스타로 취업하려면 커피를 공부하고 커피 만드는 방법을 익히며 자격증을 따야 가능해집니다. 운전을 위해 면허증을 취득하고 바리스타를 위해 자격증을 따도록 노력하는 게 바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잘 아는 사람, 즉 지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간에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 소비하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을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조언도 많습니다. 초기 학습과 부단한 연습을 통해 잘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일이 좋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힘줄이 터지는 고통과 맹렬한 노력을 통해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이루었는데 전혀 행복하지도 좋아지지도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일찍 은퇴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수입에 따라 움직이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더 많은 수입을 마다하기는 어렵지만 수입이 그 일을 바꾸게 하지는 않습니다. 돈보다 더 큰 행복과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눌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인생 전반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어렵기에 고단하지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니 꼭 좋아하는 공부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해. 좋아하는 직업이나 일이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듯 말입니다. 지지자가 우리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은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어진 시스템을 벗어나기가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가능하면 좋아하는 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길이 아닌 도전의 길을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출중한 능력과 노력으로 한 분야의 최고가 되어 충분한 부를 일군 뒤 은퇴하여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의 삶도 멋지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능력의 보통의 노력으로 인생 전반전을 큰 무리 없이 마친 사람이 충분한 부가 담보된 것은 아니지만 인생 후반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도 훌륭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두 번째.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를 걱정하라. 세상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지는 않아도 섭섭하지 않을 정도, 아니 미워하지 않을 정도라도 이해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정이 평화롭고 조직이 조화롭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는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조화보다 갈등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2500년 전부터 그 갈등을 줄이는 전략을 꾀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논의 여러 편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공자의 이야기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상사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상사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팀원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팀원을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가 풀립니다. 고객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고객을 잘 모름을 걱정해야 고객의 지갑이 열립니다.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내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아이를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업무가 나에게 맞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업무에 관해 잘 모름을 걱정해야 비로소 일이 쉬워집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리나 지위가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능력 갖추기를 걱정해야 하며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남이 알아줄 만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더 높고 빛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사원은 대리를 꿈꾸고 과장은 부장을 꿈꾸며 부장은 임원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언제나 한정입니다. 그러니 지위에 대한 꿈도 중요하지만 그 지위에 맞는 역량과 재능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현실적인 충고입니다. 알아줄 만한데 알아주지 않는 것은 상대의 문제입니다. 알아줄 만하지 않은데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알아줄 만한데 알아주는 것은 일상의 일입니다. 알아줄 만하지 않은데 알아주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언제나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알아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세 번째. 원하는 바를 얻고 싶다면 끊임없이 여지하라. 아무리 막막해도 궁리하면 뭔가 헤집고 나갈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하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구마 줄기처럼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여지아의 힘입니다. 소재를 어찌해야 할까? 어제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도 산뜻한 이야기 소재를 이미 내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쓰면서 여지아, 어찌해야 할까? 의 힘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이미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는 2500년 전 공자께서 단순히 제자들의 교육이나 훈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던진 말이 아닙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낮에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에는 잠도 설쳐가면서 생각한 결과 공자가 찾아낸 방법은 바로 궁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치열하게 궁리하고 고민하지 않았다면 배움이라는 효용을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자는 끝없이 궁리했고 배움을 찾았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 동양 최고의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그 여지아 정신이 공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당당히 말한 것입니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라고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사업, 나쁜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문제는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실력이 됩니다. 생각하고 궁리해서 풀어야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를 반복해야 합니다. 한번 궁리해서 풀리는 문제라면 그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풀기 쉬운 문제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진짜 귀한 건 풀기 어려운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5번 궁리를 반복하면 풀릴 문제를 4번째 포기하고 나가 떨어진다면 그건 궁리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일 뿐입니다. 생각 없는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생각 없는 실천은 진짜 실천이 아닙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업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업무가 급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직장 생활을 연봉으로만 맞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는 자기 미래의 퍼스널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는 현재의 직장을 퇴직하더라도 계속 자신을 살리는 강점으로 남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은 일을 통해 당당한 내가 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런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여지아입니다. 사장이 여지아를 하지 않고 직원에게만 여지아를 바라고 있다면 그 회사는 희망이 없는 기업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를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4대 성인인 공자조차도 이를 어찌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사람에게까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궁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습니다. 40과 50 사이 인생길을 바꾸는 핵심 요인 4번째. 덕이 있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남는다. 사전적 의미로 덕은 인간으로의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 도덕은 인륜의 대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및 그에 맞는 행동이라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다. 공자께서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신뢰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대나 나의 파트너가 덕이 있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절대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직스럽고 어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시기나 평화로운 시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나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게 흐트러지고 견고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생각과 목표와 꿈을 설정해야 합니다. 내 꿈이 있어야 남의 꿈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반듯해야 남의 생각을 이해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내가 불안하면 남을 볼 겨를이 없어집니다. 나의 미래가 안개 속이면 남의 미래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제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덕은 나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이 시대에 덕이 필요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내가 불안하면 남을 볼 겨를이 없어집니다. 나의 미래가 안개 속이면 남의 미래와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제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견고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덕은 나를 세우는 도구입니다. 또 가정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건강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일이 힘들어도 고부간이 갈등이 있어도 모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합심하면 못할 일이 없기에 돈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 준다면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기에 일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견고하다면 고부간의 갈등도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돈 많고 잘난 사람이 사람을 모이게 할 수는 있지만 인품과 덕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을 끝까지 남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비자에 썼을 10%런 법술이 경영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사람 경영의 기본은 인품과 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람이 있어 없는 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 있는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사는 게 고달플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고달픈 줄만 알았던 그 시절이 그리워질지도 모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익어갑니다. 언제나 붉게 꽃 피우며 그칠 줄 모르던 배롱나무 백일홍도 조금씩 빛이 바래 하나 둘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화무 11홍이여 권불 10년이라 했습니다. 학문을 익히고 뜻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소년은 늙기 쉽고 허송한 세월들은 후회스럽기 마련입니다. 곧 붉게 타는 단풍들을 보게 되겠지요. 그렇게까지 짧지 않았을 청춘이지만 지나간 날들은 모두 너무 짧았던 것처럼 느껴지고 청춘이 지난 후의 세월들은 바람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봄날이 지난 후에 봄날이 너무 짧았다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다고 후회하실 건가요? 미인방명이여 가인방명이라죠. 무릇 아름다운 시절은 후다닥 빠르게도 지나갑니다. 백일홍 하나 둘씩 뚝뚝 떨어져 내리면 머자나 산천은 온통 붉은 단풍으로 물들며 삭풍에 낙엽지며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이 아니라 멀지 않은 시일 내의 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가을이 마지막 가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앞으로 맞이할 숱한 봄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봄날도 마음껏 즐기시고 오늘도 내일도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따사로운 햇살이 깃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간관계는 어렵게만 느껴지곤 하는데요. 데일 카네기는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에는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 세 가지만 지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고민과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하죠. 오늘 영상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 1억 부 판매 베스트셀러 데일 카네기 책에서 성공 철학을 듣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진짜 쉬워지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말라. 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우면서 제 인생의 한창 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거라곤 모욕과 쫓기는 신세뿐이네요. 알 카포네가 한 말이다. 그렇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공공의 적이자 시카고를 총성으로 물들인 사악한 갱두목 말이다. 카포네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고 자신을 오해한다고 생각했다. 더치 슐츠도 뉴워크에서 갱단의 총에 쓰러질 때까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한 명이었던 슐츠는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공공의 자성가라고 말했다. 진심이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상대는 뉴욕의 싱싱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교도소장을 지낸 루이스 로즈였다. 로즈는 이렇게 단언했다. 싱싱에 있는 범죄자 중에서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도 당신이나 나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왜 금고를 따야 했고 빠르게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오류가 있든 논리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대서 본인의 반사회적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애초에 감옥에 와서는 안 되었다는 견해를 완강히 유지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극악무도한 죄수들조차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내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설립자 존 워너메이커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남을 꾸짖는 건 바보짓임을 나는 30년 전에 깨달았다. 하느님이 지능이라는 선물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걸 속상해하고 있기에는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워너메이커는 이 교훈을 일찌감치 깨쳤지만 나는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혼자 이리저리 부딪히며 여기까지 온 후에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게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말이다. 비난은 헛수고다. 비난을 받은 상대는 방어하는 입장이 되기에 보통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길을 쓰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비난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자존감을 다치게 하며 붕괴하게 만든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스키너는 동물의 잘한 행동에 보상을 주면 나쁜 행동에 벌을 주는 것보다 학습이 훨씬 더 빠르고 배운 내용도 더 효과적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비난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당사자는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 역시나 위대한 심리학자인 한스 셀리에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인정받기에 목마른 만큼 비난을 두려워한다.
비난이 낳은 억울한 심정은 직원이나 가족, 친구를 기운 빠지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비난을 받게 한 그 상황은 쉽게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 기억하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꿀이지만 벌에 쏘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오클라호마에 사는 조지 존스턴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안전 책임자였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언제나 안전모를 쓰게 하는 일도 조지의 업무 중 하나였다. 원래 조지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과 마주치면 손가락을 흔들면서 권위적이고 엄하게 지적했다고 한다.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직원들은 마지못해 따랐지만 조지가 자리를 뜨고 나면 종종 안전모를 다시 벗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지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직원들 몇몇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안전모가 불편한지 물었다. 머리에 잘 안 맞나요? 그런 다음 직원들에게 안전모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니 일할 때는 항상 써줬으면 좋겠다고 상냥한 톤으로 말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규칙을 더 잘 따랐고 그들의 감정이 상할 일도 없었다. 비난이 헛수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예시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사이의 유명한 갈등만 해도 그렇다. 이 갈등 때문에 공화당은 반으로 쪼개졌고 우드로 윌슨이 백악관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처럼 굵직한 여러 사건이 발생했고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빠르게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자. 1908년 퇴임 당시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지지했고 결국 태프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루스벨트는 아프리카로 떠났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루스벨트는 폭발했다. 루스벨트는 태프트가 보수적이라며 맹비난하고 자신이 세 번째로 다시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 진보당을 창당했으나 이는 공화당을 허물어뜨렸을 뿐이었다. 이어진 선거에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 단 2개 주에서밖에 승리하지 못했다. 공화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다.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탓했다. 그러나 태프트 대통령도 자신을 탓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태프트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제 상황에서 달리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 탓이었을까? 루스벨트일까? 태프트일까? 솔직히 나는 모르겠고 관심도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루스벨트가 아무리 태프트를 비난해도 태프트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태프트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썼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 눈물이 그렁한 채로 제 상황에서 달리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바꾸고 싶거나 다잡고 싶거나 고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다. 괜찮다. 나도 찬성이다. 그렇지만 우선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내 말은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이 편이 훨씬 더 득이 되고 덜 위험하다는 뜻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집 현관이 더러울 때는 이웃집 지붕에 눈을 탓하지 말라. 아직 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던 시절에 내가 미국 문학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던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바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나는 어느 잡지에 작가들에 관한 글을 기고할 예정이었기에 데이비스에게 그의 작업 방식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보다 몇 주 앞서 어딘가에서 받은 편지 한 통의 말미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말을 받아 적었으나 읽지 않았음. 굉장히 인상 깊었다. 글쓴이가 아주 바쁘고 중요한 거물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전혀 바쁘지 않았지만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내 짧은 편지의 끝부분에 똑같이 썼다. 말을 받아 적었으나 읽지 않았음. 데이비스는 굳이 답장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내가 쓴 편지의 아래쪽에 이렇게 써서 돌려보냈을 뿐이다. 무례를 무례로 돌려드립니다. 그래, 내가 실수했다. 어쩌면 나는 그런 비난을 들어도 쌌다. 하지만 나도 인간인지라 분한 마음이 들었다. 어찌나 분했던지 10년 뒤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의 부고를 읽었을 때도
오직 내 마음에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내일 당장 누군가에게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묵은 원한으로 남을 행동을 하고 싶다면 신랄한 비난을 한마디 던지면 된다. 그 비난이 아무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방이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로 하자. 상대방은 감정의 동물이고 선입견이 가득하며 자존심과 허영심에 휘둘리는 존재다. 영국 문학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던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인 토머스 하디는 성정이 예민했다. 그는 혹독한 비난을 듣고 나서는 두 번 다시 소설을 쓰지 않았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채터턴은 비평 때문에 죽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눈치가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수완이 생겼고 어찌나 노련하게 사람을 잘 다뤘던지 주프랑스 미국 대사에까지 임명됐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그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최대한 좋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불만을 표시하는 일은 그 어느 바보라도 할 수 있다. 사실 바보들이 대부분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해하고 용서하려면 인격과 자제력이 필요하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훌륭한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건 하찮은 사람을 대할 때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기로 하자. 왜 그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로 하자. 비난보다는 그 편이 훨씬 더 유익하고도 흥미롭다. 이런 태도야말로 연민과 관용과 친절을 낳는다. 알면 용서된다. 존슨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느님도 마지막 날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라고 심판할 것인가? 두 번째,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의 말을 건네라. 누가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혹시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상대가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옆구리에 권총을 들이대면 손목시계를 끌어주고 쉽게 만들 수는 있다.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면 직원들이 협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등을 보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낸다. 상대가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바를 주는 것이다. 상대는 뭘 원하는가? 현대 심리학의 초석을 놓은 지크문트 프로이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두 가지 동기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성적 충동 또는 훌륭해지고 싶은 욕망. 미국의 가장 심오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듀이는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충동이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다. 이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이 책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은 뭘 원하는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로 바라는 몇 가지는 아주 집요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것을 원한다. 건강과 장수, 음식, 잠,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성적 만족, 자녀의 건강과 행복,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 중에 일부는 충족이 되고 일부는 가끔 충족되지만 하나만큼은 예외다. 이들 갈망 중에 하나는 좀처럼 충족되지 않는다. 바로 프로이트가 훌륭해지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른 것이고 듀이가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른 것이다. 링컨은 어느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칙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인간이어서 겪는 이 갈증은 괴롭지만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 마음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은 타인을 자기 손바닥 위에 놓고 살 것이며 그가 죽으면 장의사조차 애석해할 것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일례로
내가 미주리주 어느 농장의 시골 소년이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두록저지종 돼지와 얼굴에 흰 반점이 있는 순수 혈통의 소를 키웠다. 중서부 각지에서 열리는 시골 축제며 가축 품평회에 참가해 돼지와 소를 전시하곤 했는데 1등 상을 여러 번 탔다. 아버지는 1등을 할 때마다 받은 푸른색 리본을 새하얀 모슬린 시트 한 장에 일일이 핀으로 꽂아두었다. 그리고 친구나 손님이 찾아오면 그 기다란 모슬린 시트를 꺼냈다. 아버지가 이쪽 끝을 잡고 내가 저쪽 끝을 잡아 쭉 펼치면 푸른색 리본의 향연이 펼쳐졌다. 돼지들은 자기가 파란색 리본을 탔는지 못 탔는지 관심도 없었다. 관심은 아버지가 있었다. 그렇게 받은 상이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만약 선조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에 불타지 않았더라면 문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 없이는 우리도 그냥 동물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궁핍한 식료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산 중고 법률 서적을 열심히 공부했다. 이 점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링컨이라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불멸의 소설을 썼다.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대서양을 단독 비행했다. 저명한 영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은 그토록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겼다. 이 욕망 때문에 마리 퀴리는 목숨까지 위협했던 극도로 위험한 방사능 분야의 연구를 개척했다. 존 록펠러는 끝끝내 쓰지도 않을 수백만 달러를 쌓아두었다. 그 똑같은 욕망 때문에 가장 큰 부잣집 가문은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지었다.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신형 자동차를 타고 자녀의 천재성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욕망 때문에 수많은 소년 소녀가 갱단에 가입하고 범죄를 저지른다. 뉴욕 경찰청장을 지낸 멀로니에 따르면 젊은 범죄자들은 자존심이 대단해서 체포되면 자신을 영웅으로 묘사한 황색 신문을 가장 먼저 요구한다고 한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일단 나중 문제고 우선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영화배우, 정치가와 함께 신문의 일면을 장식한다는 사실을 흐뭇해한다는 것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당신은 과연 어떤 식으로 얻고 있는지 알려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말이다. 예를 들어 록펠러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 돈을 기부해서 중국 베이징에 현대식 병원을 세웠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병원이었다. 반면에 존 딜린저는 노상강도 짓을 하고 은행을 털고 사람을 죽이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었다. FBI 요원이 딜린저를 뒤쫓을 때 그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 농장으로 쳐들어가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딜린저다. 그는 자신이 공공의적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렇다. 딜린저와 록펠러 사이의 중대한 차이점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어떤 방식으로 얻었는지에 달려 있다. 슈와브는 말했다.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내재된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서 키우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사람의 의욕을 가장 확실하게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상사의 혹평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늘 어떻게 하면 칭찬할 수 있을까 궁리합니다. 흠을 잡는 건 매우 싫어합니다. 저는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슈와브는 자신의 말대로 실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정확히 반대로 한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에게 호통치고 정말로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래된 속담처럼 말이다. 나쁜 짓은 한 번만 해도 다 알려지지만 좋은 일은 두 번 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슈와브는 이렇게 단언했다. 살면서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칭찬을 해주면 분명히 비난할 때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더 일을 잘합니다. 슈와브에 따르면 이는 앤드루 카네기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앤드루 카네기는 부하 직원을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둘만 있는 자리에서도 칭찬했다. 묘비명에서까지 부하 직원들을 칭찬했다. 앤드루 카네기가 직접 미리 써둔 묘비명은 다음과 같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주위에 둘 줄 알았던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몇 년 전 가출한 아내들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아내들이 집을 나간 주된 이유가 뭐였을까? 바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었다. 가출한 남편들을 연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배우자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 고마워하는 마음을 상대에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내의 부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이 남자의 아내는 교회의 다른 부인들과 함께 자기계발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 아내는 더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6가지를 적어가야 한다면서 남편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솔직히 제가 아내의 바꾸고 싶은 점을 말하라고 하면 6개는 우습죠. 반대로 아내에게 저한테 바뀌었으면 하는 점을 말해보라고 하면 1000개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죠. 대신에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해보고 아침에 알려줄게. 다음 날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났어요. 꽃집에 전화를 했죠. 아내에게 붉은 장미 6송이와 함께 이렇게 쓴 쪽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당신에게 바꾸고 싶은 6가지를 도저히 생각해낼 수가 없어.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날 저녁 집에 오니까 문 앞까지 누가 마중을 나왔겠어요? 그렇죠. 아내가 달려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터질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부탁대로 아내의 흠을 잡지 않은 게 너무 기뻤죠. 그러고 나서 일요일에 교회에 갔어요. 아내는 이미 숙제를 발표한 후였어요. 아내와 함께 공부하는 부인 몇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상한 행동은 제 평생 처음 들어봤어요. 감사가 가진 힘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자녀나 친구, 직원의 신체 건강은 걱정하면서 왜 좀처럼 자존감은 신경 써주지 않을까? 힘내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은 만들어주면서 왜 친절한 인정의 말은 해주지 않을까? 그런 말 한마디가 기억에 남아 두고두고 노래할 텐데 말이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건 그냥 아첨이죠. 저도 해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분별력 있는 사람에게 아첨은 거의 효과가 없다. 아첨은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진실하지 못하다. 당연히 실패해야 마땅하고 보통 실패한다. 그래, 개 중에는 인정의 말에 목말라서 아무거나 전부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배가 너무 고프면 풀이라도 뜯고 지렁이라도 먹듯이 말이다. 빅토리아 여왕도 아첨에 약했다고 한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총리는 여왕을 상대할 때는 과장을 많이 했다고 고백했다. 그의 표현으로는 흑손으로 덕지덕지 갖다 발랐다라고 말이다. 그러나 디즈레일리는 광대한 대영 제국을 통치했던 사람 중에서도 가장 세련되고 능수능란했다. 디즈레일리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이나 나에게도 꼭 효과가 있으란 법은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아첨은 득보다 실이 많기 마련이다. 아첨은 가짜다. 위조 지폐처럼 다른 사람에게 아첨을 건넸다면 결국은 곤란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인정과 아첨의 차이는 뭘까? 간단하다. 하나는 진심이고 다른 하나는 진심이 아니다. 하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세로 비집고 나온 것이다. 하나는 사심이 없고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다. 하나는 널리 찬사를 듣고 다른 하나는 널리 비난받는다. 얼마 전에 멕시코시티에 있는 차풀테펙 궁전에서 멕시코의 영웅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흉상을 보았다. 흉상 아래에 그의 철학을 담은 격언이 새겨져 있었다.
너를 공격하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아첨하는 친구를 걱정하라. 아첨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새롭게 사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에 있는 본인의 서재에 6개의 격언을 걸어두었다. 그 중 하나가 이거였다. 싸구려 칭찬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라. 바로 이것이다. 싸구려 칭찬. 언젠가 아첨의 정의를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써본다. 아첨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이 그대로 읊어주는 것이다. 만약 아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면 누구나 다 방법을 익혀서 모두가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시간의 95%를 나 자신에 관한 생각으로 보낸다. 그렇지만 잠시나마 나에 대한 생각은 좀 내려놓고 상대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미처 입 밖으로 다 나오기도 전에 상대가 눈치챌 만큼 거짓되고 값싼 아첨 따위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정이다. 어찌된 노릇인지 우리는 아들딸이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와도 좀처럼 칭찬하지 않는다. 자녀가 첫 새장을 만들었거나 브라우니를 굽는데 성공해도 격려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관심과 칭찬보다 아이들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없는데도 말이다. 다음에 외식할 때 음식이 기막히게 맛있다면 셰프에게 음식이 아주 훌륭했다는 말을 전하라. 지친 세일즈맨이 남달리 친절한 태도로 설명을 해주었다면 그 점을 짚어줘라. 목사나 강사, 강연가라면 청중을 향해 혼신을 다해 이야기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인지 잘 안다. 전문가도 이런데 사무실이나 상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내 가족, 친구들은 2배로 더 기운이 빠질 것이다. 직장에서는 모든 동료가 한 명의 인간이며 인정의 말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인정해주는 말이야말로 모든 영혼이 좋아하는 법정화폐 같은 것이다. 매일 방문하는 곳에는 조그마한 감사의 불꽃을 남기도록 노력해보라. 거기서 작은 우정의 불길이 만들어져 다음번에 방문할 때 등불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일도 아니다. 내가 종이를 오려 거울에 붙여놓는 바람에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옛말이 하나 있다. 나는 이 길을 한 번만 지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선행이나 베풀 수 있는 친절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도록 하자.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자. 다시는 이 길을 지나지 못할 테니. 위대한 철학자 랠프 월도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 그 점을 통해 나는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된다. 만약 에머슨도 그랬다면 여러분이나 나에게는 1000배는 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룬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만 생각하자. 상대의 장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런 다음 아첨은 잊어버려라.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의 말을 건네라.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부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히 간직하며 평생토록 되낼 것이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려도 되낼 것이다. 셋째,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여러분이 내일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설득하고 싶으면 말하기 전에 잠시 자문해보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을까? 그러면 경솔하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부질없이 내가 바라는 사항만 잔뜩 늘어놓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성공하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나의 관점 못지않게 상대의 관점을 파악하여 그 사람의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능력이다. 여름이면 종종 메인주에 낚시를 하러 가곤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올린 딸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물고기는 벌레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낚시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했다. 낚싯바늘에 미끼로 크림을 올린 딸기를 끼우지 않은 대신 벌레나 메뚜기를 물고기 눈앞에서 흔들어대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왜 사람을 낚을 때는 똑같은 상식을 발휘하지 않는가?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 총리를 지낸 로이드 조지는 바로 이 상식을 발휘했다. 전시의 다른 리더들은 모두 잊히고 난 후에도 어떻게 그만이 계속 권좌에 남았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굳이 한 가지 비결을 꼽자면 물고기에 맞춰 미끼를 끼우는 법을 터득한 덕분이라고 답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끄집어내는가?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바보짓이다. 물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 말고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얻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내일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 자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란다면 일장 연설을 늘어놓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하지 말라. 대신에 담배 때문에 야구팀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100m 달리기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줘라. 여러분이 아이를 상대하든 송아지나 침팬지를 상대하든 이 점은 기억해 두면 좋을 것이다. 한 예로 어느 날 랠프 월도 에머슨이 아들과 함께 송아지를 헛간에 들여보내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흔한 실수를 저질렀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만 생각한 것이다. 에머슨은 뒤에서 밀고 아들은 앞에서 끌었다. 그러자 송아지는 움직이지 않고 버텼다. 송아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했다. 다리를 뻗대며 고집스럽게 풀밭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농장에서 자란 하녀가 우연히 헛간 쪽을 흘끗 쳐다봤다가 공경에 빠진 둘을 발견했다. 하녀는 에세이나 책은 쓸 줄 몰랐지만 말이나 송아지는 에머슨보다 잘 알았다. 하녀는 송아지가 뭘 원할지 생각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송아지가 쪽쪽 빨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헛간으로 데려갔다.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적십자에 큰돈을 기부한 일은 어떨까? 그렇다. 그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당신이 적십자에 기부한 이유는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아름답고 사심없고 성스러운 행동을 원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돈보다 그런 감정을 더 많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기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거절하기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혹은 고객이 부탁하여 기부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기부를 한 것은 무엇인가를 원했기 때문이다. 오늘도 거리에는 수천 명의 세일즈맨이 돌아다닌다. 그들은 지쳤고 낙담했고 박봉이다. 왜일까? 언제나 본인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나도 아무것도 사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한다. 물건이 사고 싶었다면 밖에 나가서 사왔을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을 사안이 있다. 바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만약 어느 세일즈맨이 그의 서비스나 제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지 명확하게 설명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팔 필요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살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은 내가 샀다고 느끼고 싶지 누가 나한테 팔았다고 느끼고 싶지는 않다. 그런데도 수많은 세일즈맨이 고객의 시각에서 살피지 못하고 무언가를 파는데 평생을 바친다. 남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딱 하나만 챙겨간다면, 늘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 하나만 얻어가도 여러분의 커리어에 귀중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상대의 관점을 살펴서 상대가 정말로 그것을 원하게 만든다면 당신에게만 득이 되고 상대에게는 해가 되는 뭔가를 시키려는 듯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을 했다면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어야 한다. 자기 표현은 인간 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왜 똑같은 심리를 비즈니스에 적용하지 않는 걸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남들이 그게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 그들이 직접 그 아이디어를 요리하고 휘젓게 하라. 그러면 자기 아이디어라고 여길 테고
그리하여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게 될 테고 어쩌면 두 그릇씩 먹을지도 모른다. 기억하라. 먼저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그의 편이다. 못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세 가지 기본 원칙.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말라.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의 말을 건네라.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마음입니다. 어느 막대먹은 불효자식의 이야기나 자식에게 상처만 주며 부모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안타까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요양원에 버려진 어느 어머니의 일기를 듣겠습니다. 자식에게 전해지지 못한 이 편지는 요양원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요양원에 간 부모는 그곳에서 과연 자식들을 원망할까요? 자신보다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일기.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요양원에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아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 덜어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단다. 내 평생 너의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할머니하고 부르며 내 가슴에 파고들던 손주 녀석이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고우디고운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내 몸 건사 잘 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젊은 세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50을 훌쩍 넘은 윗세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언젠가는 아니 그리 오래지 않아 지금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머지않아 지팡이와 휠체어, 유모차같이 생긴 노인보행기 없이는 다닐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해보지만 몸과 마음은 어제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하지요.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합니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 부모나 자녀 세대의 견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부모 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부모나 자녀 세대 모두에서 40%를 웃돌았으나 2018년도에는 25%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부모 부양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훨씬 늘었을 것입니다. 노부모의 부양이 자식의 책임에서 부모 자신의 몫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후반을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20,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30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나의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퇴의 연령이 지났어도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나를 건사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없게 되는 때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가려 합니다. 작년 말에 함께 여행했던 연로한 화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주변을 관광하기보다는 예쁘게 핀 꽃송이들을 열심히 사진 찍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더 나이 들어 침상에만 머물러야 하는 때가 오면 이 행복한 때를 기억하며 그림으로 그릴 꽃을 찍고 있다고 하셨지요. 이분을 보고 자연스럽게 요양원 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생애 종착역이 가까울 때에 머무를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나 완벽한 자식이 있을까요?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었고 내 자식에게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도 완전한 자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눈뜨고 살아봐도 그런 완벽한 부모와 자식은 만날 수 없고 나 또한 완벽한 자식과 부모가 될 수도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완벽한 자식이 아니라고 완벽한 부모가 못 되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인 부모를 향해 불만을 갖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1950, 60년대에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굶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에 먹이지도 못할 자식 왜 낳느냐고 원망했던 자식들이 커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굶기는 부모가 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밭일하며 굶지 않게 길렀다면 그들이 만족했을까요? 그의 자식들은 먹이기만 하면 다인가 남들처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하며 불만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부모가 되어 내 자식은 잘 가르치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돈을 벌어 자기는 못 받은 교육을 자식에게 시켰다고 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공부하라는 소리만 했지 언제 우리와 함께 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를 기르는 젊은 부부들 중에는 부모가 공부하라는 강요만 했지 위로와 공감을 받은 경험이 없었기에 자신들도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들다며 부모를 탓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합니다. 아무리 후회만 남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세상 만사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원망하고 탓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마음먹으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처럼 지혜를 찾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합니다. 완벽할 순 없어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도 묵묵히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말입니다. 남극에는 극도의 추위 속에 회색머리 엘버트로스라는 새가 산다고 합니다. 이 새는 새끼를 단 한 마리만 낳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람 속에서 새끼를 품어 기르지요. 그런데 부모 새가 먹이 사냥을 나갈 때 강풍이 불어 새끼가 둥지에서 벗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새끼는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둥지로 돌아온 부모 새는 둥지 바로 밑에 떨어진 새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새끼가 소리내어 울고 버둥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한 바람이 새끼를 밀어내면 부모 새들은 새끼를 못 찾고 새끼 스스로 둥지로 올라가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버트로스는 시각과 소리, 냄새로는 새끼를 구별하지 못하고 새끼가 둥지 안에 있어야만 자신의 새끼로 인지하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부모 엘버트로스가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를 올리고 싶어도
안 보이고 듣지 못해 새끼를 도울 수 없듯이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인가 묻지 말고 부모는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모는 그냥 부모이기에 소중하고 자식은 그냥 자식이기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후반을 살고 계시나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껏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할 때에도 문득 섭섭함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늙은 부모와 젊은 자식은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요. 이 간극을 지금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부모는 끼니 때마다 자식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 생각을 하고 부모는 장성한 자식 결혼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부모 장래 걱정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인생이 긴 것으로 생각되지만 늙어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동네에 혼자 살던 노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살고 재작년 가을에 아내는 세상을 먼저 떠나 자식들과 함께 서울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아 혼자 사시던 노인, 팔순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이 남긴 유품 중에는 메이커 운동화 2켤레, 오리털 잠바 2벌, 모두 다 새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껴서 못하려고 하더랍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탓에 뭐든지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탓이겠지요. 자식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메이커 운동화, 오리털 잠바, 그것이 뭐가 아깝다고 아끼고 아껴. 평소에는 시장에서 산 비메이커 운동화에 오래된 잠바 차림으로 운동도 다니던 노인이었는데 아껴서 못하려고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아요. 그 노인 못 사는 작은 아들이 평택인가 그쪽에 사는데 결혼도 못하고 막일로 살아가고 어쩌다 고향집에 오면 헌잠바 차림에 헌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아마 그 아들 주려고 아껴둔 것일 거라고 노인의 친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못 사는 자식들 생각뿐인데 그랬던 분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 혀를 찹니다. 부모 속 썩히는 자식놈들도 많은 세상인데 살아생전 자식들이 사준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고라도 살지. 죽은 노인이 안타까워하는 소리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식에 온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는데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정말 모를까요?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남겨질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누리다가 가셔야 한다고 말이죠. 자식이 맛있는 거 사주면 미안해 하지 말고 더 맛있게 먹고, 자식이 자그만 선물 사주면 왜 샀냐 하지 말고 더 잘 쓰고, 나중에 내 명이 다 하고 나서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그래도 정말 그때 좋아하셨었는데 라며 떠올릴 수 있는 추억 하나름 안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못해드린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자책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꿈같은 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과 약수터 뒷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지요. 그 동전으로 자판기에 있는 200원짜리 코코아를 뽑아서 나눠 먹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아주 선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듯 자식도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란답니다.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소소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편지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들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머리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낸다면 그때는 꼭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모른단다.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미안해하지 말아라. 엄마는 너희들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다. 이 글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도 나중에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줄 날이 오겠지요. 마음을 비워야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잔은 비워야 채워지게 마련이고 마음은 비워야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자주 표현을 해야 깊은 맛이 나고 이별은 짧을수록 아픔의 상처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보듬을수록 뜨겁고 행복해지고 이별은 보듬을수록 아프게 마련이며 행복은 기뻐할수록 커지게 마련이고 불행은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슬프게 마련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2배로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절반으로 줄어들며 사랑은 받은 사람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마련입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은 무쇠처럼 무겁고 좋아서 흘리는 눈물은 바람처럼 가벼우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불꽃처럼 뜨겁게 마련입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불행이 늘어나고 욕심을 줄일수록 행복이 늘어납니다. 나를 비우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나를 채우면 불행이 찾아오게 되며 내가 나를 높이면 총알이 날아오고 내가 나를 낮추면 칼끝도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을까요? 화창한 날이면 그늘이 그리웁고 비가 오면 햇살이 그리웁고 타는 목마름의 단비를 기다리다 세월은 그렇게 또 흘러가겠지요. 나이를 느낄 때면 인생의 허무함에 못내 아쉬워서 가슴을 적시지만 아직은 청춘이라 마음을 달래가며 애써봐도 삶은 그럴수록 아프기만 합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슬퍼 마세요. 아쉬운 채로 미련이 남은 채로 가만히 두어도 괜찮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맑기만 하겠습니까? 부는 바람 속에 먼지인들 없겠습니까? 예쁜 꽃잎마저 기다림은 있었거늘 나비꿈을 꾸며 기다리며 사는 것을 흐르는 강물도 때로는 굽이치는데 살아온 세월만큼 별만큼 많은 사연 청춘이 아깝다고 세월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제처럼 세월은 흐르건만 꿈꾸는 그날까지 즐겁게 살다 갑시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불빛 하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불빛이 언제 환하게 빛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씨로 말미암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어둠을 한 자락 덮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 거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어둠을 통해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눈물 한 방울씩을 날마다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언제 마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용서받아야 할 일 한 가지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용서를 구하다가 어느새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하고 싶은 말 하나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숨기고 있는 그 말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미움 하나씩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움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미움을 사겨내다가 결국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희망의 씨앗 하나를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언제 싹 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싹이 트기를 기다리다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부모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마음입니다. 어느 막대먹은 불효자식의 이야기나 자식에게 상처만 주며 부모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으면 안타까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요양원에 버려진 어느 어머니의 일기를 듣겠습니다. 자식에게 전해지지 못한 이 편지는 요양원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요양원에 간 부모는 그곳에서 과연 자식들을 원망할까요? 자신보다 자식을 사랑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요양원에 버려진 어머니의 일기.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요양원에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아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 한 평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 떨어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단다. 내 평생 너의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할머니하고 부르며 내 가슴에 파고들던 손주 녀석이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삭혀 참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고우디고운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내 몸 건사 잘 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살아보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다. 행복하거라 아들아. 내 곁에 남아서 짐이 되느니 너 하나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지옥이라도 나는 족하구나. 사랑한다 아들아. 젊은 세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50을 훌쩍 넘은 윗세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언젠가는 아니 그리 오래지 않아 지금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머지않아 지팡이와 휠체어, 유모차같이 생긴 노인보행기 없이는 다닐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힘주어 말해보지만 몸과 마음은 어제와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식물들은 꽃과 잎을 떨굴 준비를 하지요. 꽃은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꾸미고 벌과 나비에게 꿀을 주고 다음 세대의 번식을 위해 열매를 맺은 후에는 떨구어 대지를 향합니다. 잎도 줄기의 작용인지 아니면 잎이 알아서 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됩니다. 식물들이 때를 알아 꽃이나 단풍으로 마지막을 예쁘게 장식하고 떨어지듯 우리도 인생의 끄트머리에 있는 때를 미리 생각하며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부모를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 부모나 자녀 세대의 견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부모 부양은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부모나 자녀 세대 모두에서 40%를 웃돌았으나 2018년도에는 25%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부모 부양은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훨씬 늘었을 것입니다. 노부모의 부양이 자식의 책임에서 부모 자신의 몫으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 후반을 살아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세대가 20, 30대였을 때 노부모는 당연히 자식이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며 부양을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포기할 것이 많다며 힘들어하는 30을 훌쩍 넘긴 자식들의 부양까지 감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세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식 세대는 부모 부양의 책임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나의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퇴의 연령이 지났어도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나를 건사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없게 되는 때 요양원이나 실버타운으로 가려 합니다. 작년 말에 함께 여행했던 연로한 화백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가는 곳마다 주변을 관광하기보다는 예쁘게 핀 꽃송이들을 열심히 사진 찍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더 나이 들어 침상에만 머물러야 하는 때가 오면 이 행복한 때를 기억하며 그림으로 그릴 꽃을 찍고 있다고 하셨지요. 이분을 보고 자연스럽게 요양원 생활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생애 종착역이 가까울 때에 머무를 그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모나 완벽한 자식이 있을까요? 나는 내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었고 내 자식에게 나는 어떤 부모일까요?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도 완전한 자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눈뜨고 살아봐도 그런 완벽한 부모와 자식은 만날 수 없고 나 또한 완벽한 자식과 부모가 될 수도 없는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완벽한 자식이 아니라고 완벽한 부모가 못 되었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인 부모를 향해 불만을 갖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1950, 60년대에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굶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절에 먹이지도 못할 자식 왜 낳느냐고 원망했던 자식들이 커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굶기는 부모가 되지 않으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밭일하며 굶지 않게 길렀다면 그들이 만족했을까요? 그의 자식들은 먹이기만 하면 다인가 남들처럼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하며 불만을 토로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부모가 되어 내 자식은 잘 가르치리라 마음먹고 열심히 돈을 벌어 자기는 못 받은 교육을 자식에게 시켰다고 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공부하라는 소리만 했지 언제 우리와 함께 했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이를 기르는 젊은 부부들 중에는 부모가 공부하라는 강요만 했지 위로와 공감을 받은 경험이 없었기에 자신들도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힘들다며 부모를 탓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을 뒤늦게 깨닫고 마음 아파합니다. 아무리 후회만 남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세상만사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원망하고 탓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자 마음먹으면 이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처럼 지혜를 찾고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했기에 자식이 나를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해도 이해하려 합니다. 완벽할 순 없어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아쉬움과 후회 속에서도 묵묵히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니까 말입니다. 남극에는 극도의 추위 속에 회색머리 엘버트로스라는 새가 산다고 합니다. 이 새는 새끼를 단 한 마리만 낳습니다. 그리고 거친 바람 속에서 새끼를 품어 기르지요. 그런데 부모 새가 먹이 사냥을 나갈 때 강풍이 불어 새끼가 둥지에서 벗어나기라도 한다면 그 새끼는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둥지로 돌아온 부모 새는 둥지 바로 밑에 떨어진 새끼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새끼가 소리내어 울고 버둥거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한 바람이 새끼를 밀어내면 부모 새들은 새끼를 못 찾고 새끼 스스로 둥지로 올라가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버트로스는 시각과 소리, 냄새로는 새끼를 구별하지 못하고 새끼가 둥지 안에 있어야만 자신의 새끼로 인지하기 때문이랍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부모 엘버트로스가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를 올리고 싶어도 안 보이고 듣지 못해 새끼를 도울 수 없듯이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어도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그리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무엇인가 묻지 말고
부모는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모는 그냥 부모이기에 소중하고 자식은 그냥 자식이기에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후반을 살고 계시나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껏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장성해서 독립하고 이 정도면 되었다 할 때에도 문득 섭섭함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늙은 부모와 젊은 자식은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요. 이 간극을 지금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부모는 끼니 때마다 자식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부모 생각을 하고, 부모는 장성한 자식 결혼 걱정을 하지만 자식은 부모 장래 걱정을 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어서는 인생이 긴 것으로 생각되지만 늙어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동네에 혼자 살던 노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은 서울에 살고 재작년 가을에 아내는 세상을 먼저 떠나 자식들과 함께 서울 산다는 것도 쉽지 않아 혼자 사시던 노인, 팔순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이 남긴 유품 중에는 메이커 운동화 2켤레, 오리털 잠바 2벌, 모두 다 새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 다녀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껴서 못하려고 하더랍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어려웠던 시대를 살아온 탓에 뭐든지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밴 탓이겠지요. 자식들이 생일 선물로 사준 메이커 운동화, 오리털 잠바, 그것이 뭐가 아깝다고 아끼고 아껴. 평소에는 시장에서 산 비메이커 운동화에 오래된 잠바 차림으로 운동도 다니던 노인이었는데 아껴서 못하려고.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들은 아쉬워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아요. 그 노인 못 사는 작은 아들이 평택인가 그쪽에 사는데 결혼도 못하고 막일로 살아가고 어쩌다 고향집에 오면 헌잠바 차림에 헌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아마 그 아들 주려고 아껴둔 것일 거라고 노인의 친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항상 못 사는 자식들 생각뿐인데 그랬던 분이 돌아가시면 사람들은 마음이 아파 혀를 찹니다. 부모 속 썩히는 자식놈들도 많은 세상인데 살아생전 자식들이 사준 좋은 신발, 좋은 옷을 입고라도 살지. 죽은 노인이 안타까워하는 소리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식에 온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는데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정말 모를까요? 그렇게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남겨질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누리다가 가셔야 한다고 말이죠. 자식이 맛있는 거 사주면 미안해 하지 말고 더 맛있게 먹고, 자식이 자그만 선물 사주면 왜 샀냐 하지 말고 더 잘 쓰고, 나중에 4명이 다 하고 나서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 그래도 정말 그때 좋아하셨었는데 라며 떠올릴 수 있는 추억 하나름 안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못해드린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자책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들과 꿈같은 여행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과 약수터 뒷산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뿐이었지요. 그 동전으로 자판기에 있는 200원짜리 코코아를 뽑아서 나눠 먹었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아주 선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듯 자식도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란답니다.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소소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긴 편지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 나를 보낼 자식들에게. 가족들은 요양원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이 그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가족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그래서 몸은 가라앉아도 정신이 양호하다면 내 스스로 요양원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그런 판단조차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면 그때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이 글을 통해 부탁하련다. 얘들아, 나의 머리가 나와 너희들을 내 기억에서 밀어낸다면 그때는 꼭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다오.
우리 엄마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니 펜과 종이를 늘 마련해 주세요. 낙지는 못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그곳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렴. 간간히 내게 찾아와서 너희를 보게 해다오. 낯선 사람 보듯 누구세요 하더라도 내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너희를 알아보고 기뻐할지 모른단다. 행복했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사진을 보여주렴. 비록 내가 먼 곳으로 눈을 돌린다 해도 내 영혼 어딘가에서 알아보고 즐거워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아, 미안해하지 말아라. 엄마는 너희들 덕분에 충분히 행복했다. 이 글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도 나중에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줄 날이 오겠지요. 마음을 비워야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술잔은 비워야 채워지게 마련이고 마음은 비워야 행복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자주 표현을 해야 깊은 맛이 나고 이별은 짧을수록 아픔의 상처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보듬을수록 뜨겁고 행복해지고 이별은 보듬을수록 아프게 마련이며 행복은 기뻐할수록 커지게 마련이고 불행은 불행하다고 느낄수록 슬프게 마련입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2배로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절반으로 줄어들며 사랑은 받은 사람보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마련입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은 무쇠처럼 무겁고 좋아서 흘리는 눈물은 바람처럼 가벼우며 슬퍼서 흘리는 눈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기뻐서 흘리는 눈물은 불꽃처럼 뜨겁게 마련입니다. 욕심은 부릴수록 불행이 늘어나고 욕심을 줄일수록 행복이 늘어납니다. 나를 비우면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나를 채우면 불행이 찾아오게 되며 내가 나를 높이면 총알이 날아오고 내가 나를 낮추면 칼끝도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을까요? 화창한 날이면 그늘이 그리웁고 비가 오면 햇살이 그리웁고 타는 목마름의 단비를 기다리다 세월은 그렇게 또 흘러가겠지요. 나이를 느낄 때면 인생의 허무함에 못내 아쉬워서 가슴을 적시지만 아직은 청춘이라 마음을 달래가며 애써봐도 삶은 그럴수록 아프기만 합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인생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슬퍼 마세요. 아쉬운 채로 미련이 남은 채로 가만히 두어도 괜찮습니다. 흐르는 강물이 맑기만 하겠습니까? 부는 바람 속에 먼지인들 없겠습니까? 예쁜 꽃잎마저 기다림은 있었거늘 나비꿈을 꾸며 기다리며 사는 것을 흐르는 강물도 때로는 굽이치는데 살아온 세월만큼 별만큼 많은 사연 청춘이 아깝다고 세월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어제처럼 세월은 흐르건만 꿈꾸는 그날까지 즐겁게 살다 갑시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불빛 하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불빛이 언제 환하게 빛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불씨로 말미암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어둠을 한 자락 덮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이 언제 거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둠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그 어둠을 통해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눈물 한 방울씩을 날마다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언제 마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조금씩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용서받아야 할 일, 한 가지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용서를 구하다가 어느새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꼭 하고 싶은 말 하나씩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숨기고 있는 그 말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미움 하나씩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미움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미움을 사겨내다가 결국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가슴에 남모르는 희망의 씨앗 하나를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언제 싹틀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희망의 싹이 트기를 기다리다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됩니다. 이상으로 책틀맨이었습니다. 지혜를 쌓는 당신의 오늘이 아름답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